네. 자, 5번째 강의입니다.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제2장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 소방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개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소화기라는 게 나옵니다. 자, 소화기. 여러분들이 제일 흔하게 보는 거죠? 자, 소화기는 대개 어디에 설치되어 있던가요? 자, 어떤 데는 바닥에 그냥 놓기도 하고 또 좀 신경 쓴 데는 벽에 살짝 바닥으로부터 띄어서 걸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주로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그래서 초기 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소화기는 어떤 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작업자들이나 직원들이 불이 나게 되면 제일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게 소화기예요. 그래서 초기에 소화를 목적으로 하고요. 초기 소화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럼 대피를 해야 됩니다. 대피를 해서 나중에 소방대가 출동을 하거나 소방서에서 소방대가 출동하면 이제 그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거죠. 자, 소화기 바닥으로부터 얼마다? 1.5m 이하가 되는 지점에 설치를 합니다. 1.5m 기억하셔야 됩니다. 1.5m. 우리 사람의 키가 1.7, 8m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화기를 사용하기에 가장 편한 위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1.5m 이하의 장소에다 놨다야지 너무 높게 걸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1.5m 이하입니다. 자, 소화기를 분류를 해보니까 축압식이 있고요, 가압식이 있습니다. 자, 축압식은 소화약제와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를 축압시켜서 그 압력에 의해 약재를 방출하는 방식이고, 가압식은 방출을 위한 가압용 가스 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소화기의 내부나 외부에 따로 설치해서 약재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소화기는 무슨 소화기다? 축압식입니다. 자, 축압식 소화기가 안전성이 좀 더 축압식이 좋아요. 가스 가압식 또는 가압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 가압용 가스 용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축압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가압용 가스가 별도로 있으면 가압식이고, 같이 소화약재하고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가 같이 축압이 되어 있으면 축압식이라고 부릅니다. 따로 있냐? 같이 약재하고 같이 뒀냐? 이거에 따라서 축압식, 가압식 나눠지고, 대부분 뭐라고요? 축압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2번입니다. 소화 능력 단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 이 구분도 잘 해놓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1단위보다는 커야 되고요. 밑에 있는 대형 소화기의 기준보다는 작은 능력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게 소형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대형 소화기 기준을 알아야 그러면 소형의 범위를 알 수 있네요. 대형 소화기는 A급 화재를 기준으로 몇 단위입니까? 10단위입니다. A급으로 10단위. B급 화재로는 20단위 이상인 것을 뭐라고 부른다? 대형 소화기라고 부른다. 그러면 A급 화재로는 10단위 이상이 안 돼야 되겠네요. 소형 소화기가 되려면. 그래서 10단위 미만, 20단위 미만일 때, B급일 때, 20단위 미만일 때 소형 소화기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능력 단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화 능력 단위 이렇게 부르는 거. 능력 단위. 능력 단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능력 단위는 이 소화기가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를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소화기의 능력 단위가 10단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화기를 가지고 1단위짜리 모형 화재를 일으켜가지고 이 1단위짜리를 10개 끌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재를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서 불을 냅니다. 불을 내가지고 이게 능력 단위가 2단위짜리예요. 자, 2단위짜리라고 한다면 10단위가 되려면 2단위를 몇 개 껐겠어요? 5개를 껐다는 이야기죠. 불을 다 내가지고 이 소화기가 2단위짜리 화재를 몇 개를 껐는가 그걸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10단위 이상, 2단위니까 5개를 끄면 10단위가 되죠.
그 다음에 유류화재는 어떻게 하겠어요? 드럼통에다가 기름에 불을 내요. 불을 내서 이 드럼통을 몇 개는 껐냐? 그래서 10단이다, 20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능력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인데 기준을 뭘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어요? 대형 소화기 기준도 어차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 기준보다 아래의 것을 뭐라고 부른다? 소형 소화기라고 부르면 되고, A급 화재 10단위, B급 화재는 20단입니다. A급 화재 무슨 화재예요? 일반 화재. 일반 화재는 10단위 이상이면 대형으로 보고요. 유류 화재는 20단위 이상일 때 대형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대형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표가 뭐라고요? 먼 소화기. 대형 소화기라고 볼 수 있는 기준량입니다. 대형 소화기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대형 소화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양은 A급 화재는 몇 단위고 10단위가 되고 B급 화재는 20단위에 해당되는 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 여기 있는 소화약제의 충전량을 여러분들이 살짝 보시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세요.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시고 단위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제가 단위를 같은 것을 정리를 해놨고, 자, 가장 흔한 소화약제가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에요. 물인데 대형 소화기 기준이 되려면 몇 리터가 돼야 돼요? 80이 돼야 돼요. 80이 돼야 하는데 이 강화액이 뭐냐? 이 강화액이 물에다가 탄산칼륨을 넣는 겁니다. K2CO3라고 하는 부동액 역할을 하고 있는 탄산칼륨을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섞어 놓은 것이 뭐라? 강화액입니다. 그래서 부동액 역할을 하는 걸 넣어놨기 때문에 어는 점이 0도씨에서 물이 얼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어는 점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화 성능이 얘보다 얘가 좀 더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80리터가 물이 대형 소화기 기준인데 강화액은 60리터면 대형 소화기로 봐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포는요. 거품 소화기라고 했잖아요. 거품 소화기인데 여기에도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하고 포 원액이 혼합돼서 거품을 만들어서 불을 끄는 게 포 소화약제예요. 그래서 얘도 물이 들어가니까 단위를 리터로 나타내고 얘는 냉각에다가 냉각 소화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어요? 질식이잖아요. 주된 게 질식이에요. 주된 게 질식 효과를 또 낼 수 있는 두 가지 소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대형 소화기가 되기 위해서는 20리터만 있어도 돼요. 제가 여기에 있는 값들의 가늠을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물은 80인데요. 강화액은 얼마요? 좀 더 적은 양인데 대형 소화기로 봐줘요. 60입니다. 근데 포는 물이 들어가는데 질식 효과까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리터만 돼도 대형 소화기 기준으로 봐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다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것들인데, 자, 분말, 하론, CO2예요. 자, 그래서 CO2 소화 약제가 50kg이 기준이고 CO2보다 하론 약제가 좀 더 소화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에서 30kg으로 줄어도 대형 소화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말 소화기는 20kg이면 대형 소화기로 봅니다. 분말은 냉각, 질식, 방진 효과, 소화 효과가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분말 소화약제가 20kg 이상이면 대형 소화기로 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전기화재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전기화재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분말은 A급, B급, C급에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소화 효과가 다양하고 소화 성능도 우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20kg을 대형 소화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물은 얼마요?
근데 기준 첫 값은 알아야 되잖아요. 80이에요. 근데 물이 강화액이 되니까 60이 되고 포가 되니까 20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CO2가 50kg인데 하론이 30, 분말이 20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소화기의 기준 봐놓으시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시험에서는 요 10단위, 20단위 대형 소화기 기준도 알고 있어야 되고 능력 단위 기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각 약재별로의 충전량을 기억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소화기의 외부 표시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앞에서 외부 표시사항은 나온 게 없었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표시사항은 보니까 적응화재 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소화기는 A급에 쓸 수 있다, B급에 쓸 수 있다, C급에 쓸 수 있다 이런 게 표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화재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A급 화재면 능력 단위가 몇 단위다, B급 화재는 몇 단위다, C급에는 적응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능력 단위가 써져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써져 있죠. A-3 이렇게 써지면 A급 화재의 능력 단위가 3단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취급상 주의사항 해서 취급할 때 주의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유효기간은 소화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 법으로 10년을 기준 유효기간이다 라고 정의나 버렸어요. 그래서 별도로 유효기간을 적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빠지고요. 10년이에요.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자, 소화기의 표시사항은 소화기의 명칭, 화재 표시, 중량, 취급상, 주의사항, 능력 단위, 제조 연월일, 제조 회사 이러한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었고요. 2번, 소화기에 B-2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B는 무슨 화재입니까? 유류화재잖아요. B는 유류화재니까 답은 3번 아니면 4번에 있을 거고 2가 뭐라고요? 능력 단위라고 같이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능력 단위. 그래서 능력 단위가 2단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A-3, B-5, C 적응. 여러분들 주변에 분말 소화기가 있으면 분말 소화기 표면에 붙어 있는 표시사항이 적어져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작은 글씨로 A-3, B-5, C 적응 이렇게 써졌어요. 분말 소화기를 보시면. 그러면 자, A하고 B는 능력 단위를 표시해요, 안 해요? 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C급에는 전기 화재는 능력 단위를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응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만 판단하게끔 하지 C급 화재 능력 단위가 몇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형 소화기 기준도 A급과 B급 10단위, 20단위 이 대형 소화기 기준도 A하고 B만 B급 화재만 능력 단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대형 소화기 기준이. 자, 전기 화재는 능력 단위 기준 값이 없어요. 적응 또 적응되지 않으면 안 쓰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적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B급 화재의 능력 단위가 몇 단위짜리다? 2단위짜리다 라는 표시네요. 자, 16번은 물소화약제입니다. 물소화약제에는 산알칼리 소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산알칼리 소화기. 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산알칼리 소화기라고 하니까 산알칼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화학약품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소화기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타이틀을 보니까 뭔 소화약제다? 물소화약제예요. 그러면 물소화약제를 내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네요. 당연히 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소화약제의 종류에는 산알칼리 소화기도 이것도 물이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제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서 산알칼리 소화기는 NaHCO3 자, 이제 우리가 분자식을 읽을 때 뒤쪽에서부터 먼저 읽는다 그랬잖아요.
탄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된 CO3라고 돼 있죠. 이 CO3를 합쳐서 탄소하고 산소를 합쳐서 뭐라고요? 탄산이라고 불러요. 탄산, 수소, 나트륨이에요. 자, 요거 이름이 뭐라고요? 탄산, 수소, 나트륨. 탄산, 수소, 나트륨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요, 황산입니다. SO4가 뭐예요? 황하고 산이죠. 황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황산, 수소 이렇게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왜? H2라고 하는 이 요소는 이 SO4에서 부족한 전자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온 임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소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SO3, SO4 해가지고 그냥 황산 하면 H2SO4 이렇게 그냥 있고 수소를 별도로 읽어주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황산이 산이죠. 탄산, 수소, 나트륨이 알칼리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만나서 황산, 나트륨, 황산하고 황산이온하고 나트륨하고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CO2, CO2는 CO3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H2O, 나머지가 결합돼서 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산알칼리 소화기는 탄산수소 나트륨 플러스 황산을 해서 나온 반응식상에서 이 물이 나가더라.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물로 소화를 하는 게 산알칼리 소화기입니다. 자, 산과 알칼리를 반응을 시켰더니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 그래서 산알칼리 소화기 이렇게 부릅니다. 물 소화기라는 거. 강화액 자주 들어봤던 내용인데요. 강화액 물의 어는 점을 영하 몇 도로? 영하 20도 이하로 낮춰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액 소화기도 반응식을 쓸 때는 탄산 칼륨이 주성분이고 황산하고 반응을 시켜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 물과 CO2, 황산, 칼륨 이게 발생이 되는 반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액도 물의 어는 점을 낮춰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산 칼륨이 주성분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반응식은 강화액 반응식은 탄산 칼륨에다가 황산을 반응을 시킵니다. 그 외에 이 두 가지만 조심한다면 이 두 가지가 뭔 소화기다? 물 소화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조심한다면 나머지는 옥내 소화전은 물인지 알죠? 옥외 소화전은 건물 밖에 있어요. 옥내 소화전은 건물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뿌리니까 아까 나왔죠? 이 앞에 강좌에서 무슨 주스? 봉상 주스라고 합니다. 스프링클러는 물 방울이 떨어지죠? 적상 주스라고 부릅니다. 자, 물 분무는 분무란 말 나오죠? 분무는 안개상, 무상. 무상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A, B, C급 화재에 사용 가능하다. A급, B급, C급에 다 쓸 수 있는 게 뭐다? 물분무입니다. 자, 그래서 5번 물분무도 잘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죠? B급, C급의 물은 쓸 수 없다. 하지만 물을 사용하는, 물을 방사하는 방법 중에서 무상, 안개상, 분무 형태로 방사는 물분무는 B급, C급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편적인 물은 사용할 수 없어요. B급, C급에. 하지만 문제에서 딱 찍어서 물 분무, 무상, 안개상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A, B급, C급에 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물 소화약제, 산알칼리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이런 것들도 무슨 소화약제에 해당된다? 물 소화약제에 해당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예제입니다. 강화액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앞에 강화액이 나왔잖아요. 뭘 낮췄다고요? 어는 점을 영하 20도씨 이하로 낮췄다. 자, 어는 점 이야기한 것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유동성 강화를 하기 위한 유화제라고 유동성 강화를 하겠고 표면 장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를 첨가한 거다. 물에 산알칼리 액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기다. 산알칼리 액. 이렇게 하면 산알칼리 소화기죠. 물의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염류를 첨가한 소화기다. 이 염류가 탄산 칼륨을 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염류를 첨가한 소화기고 이 말 속에 어는 점을
마이너스 20도씨 이하로 낮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죠. 그냥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4번으로 가야죠. 4번.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강화액 수화기는 탄산 염류와 같은 알칼리 금속 염류, 탄산 칼륨을 이야기한다고요. 이것들을 주성분으로 한 액체를 압축 공기 질소가스를 추가하여 만들어진다. 내한성을 중점을 두고 있다. 영하 20도씨 이하에서도 응고되지 않도록 보완한 것을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나머지 문제 1, 2, 3번이 답이 될 수 없는 내용을 언급을 했고 4번은 어느 점을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소화 효과를 높인다라는 개념으로 염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탄산칼륨이 들어간 걸로 보고 답을 4번으로 합니다. 자, 강화액 소화기는 이제 주 타겟이, 주 목적이 어느 점이에요? 어느 점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다. 자, 2번입니다. 소화약제 강화액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주성분이 뭐였다고요? 탄산칼륨이었다고요. 탄산칼륨. 여기는 과산화칼륨이라고 부릅니다. 과산화칼륨. 제 맨유 위험물이에요.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고, 산화성 고체의 품명이 뭐냐면 무기과산화물이에요. 자, 무기과산화물은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있고, 알칼리 토금속 과산화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에가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과산화칼륨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는 과산화칼슘이죠. 칼슘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산화성 고체고 무기과산화물인데 어디에 해당된다? 알칼리 토금속입니다. 알칼리 토금속이가 해당되는 게 탄산 과산화칼슘이에요. 자, 여기는 브롬산 칼륨입니다. 브롬이죠. 브롬산 이렇게 불러요. 브롬산 칼륨. 자, 자꾸 읽어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려고 읽는 거예요. 여기는 브롬산 칼륨. 여기는 산화칼슘이 아니라 과산화칼슘 이렇게 불러요. 왜 그래요? 예,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산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산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왜 과하게 붙어 있다라고 알아요? 산소는 몇 쪽이다? 6쪽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몇 개 갖고 있다? 체외각 전자가 6개 있다 그랬죠? 얘가 6쪽 원소예요. 6쪽 원소니까. 근데 몇 개 되고 싶어요? 8개 되고 싶죠? 8개 되고 싶으니까 칼륨 몇 개하고 만났겠어요? 칼륨이 1쪽이잖아요. 1쪽이 갖고 있는 전자 하나씩을 자기 걸로 생각을 하면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만족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K2O가 돼야 되잖아요. K2O 이렇게 이야기하면 산소가 아주 만족된 상태인데 이 K2O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산화칼륨이라고 해요. 근데 O가 하나 있어요? 2개 있어요? K2O2라고 돼 있잖아요. 산소가 더 붙었네요. 더 붙었으니까 과산화물이 돼요. 과산화칼륨이 돼요. 칼슘도 마찬가지죠. 산소는 칼슘하고 만날 때 칼슘이 전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2개 있기 때문에 여기 산소가 전자가 6개 있잖아요. 그럼 얘 전자 2개를 자기 거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합하면 산화칼슘이 돼요. 근데 산소가 또 하나 붙었잖아요. 그래서 과산화칼슘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 뭐하고 주기율표상의 전자의 결합 상태를 보면 산소가 과하게 붙었는지 다른 물질이 과한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 3번은 과산화칼륨이고 자 4번은 과산화칼슘, 과산화칼륨이죠. K가 과산화칼륨 이렇게 돼 있고 요것도 맨유 인류 위험물이에요. 인류 위험물이고 브롬산 염류죠. 브롬산 염류. 산화성 고체이면서 브롬산 염류에 해당이 됩니다. 인류의 명칭도 안 배웠는데요. 예, 그냥 한번 써보세요. 그냥 써보시고요. 이제 곧 나와요.
예, 위험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인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여기까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셔라. 자,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고 위험물의 종류가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말이구나 라고 감이 오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은 뭐 강화액이니까 탄산칼륨이 주성분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죠. 탄산칼륨 1번입니다. K2CO3. 자, 탄산염료 같은 알칼리 금속 염료에 주성분 하나 액체를 압축공기 질소가스로 추가하여 만들어져서 어느 점을 낮춰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7번입니다. 기타 소화 설비의 능력 단위 볼까요? 자, 기타 소화 설비의 능력 단위에서 여기서 기타 소화 설비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포나 물이나 뭐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CO2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간이 연구예요. 간이 소화 연구. 자,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간이 소화 연구 이렇게도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안 했던 모래가 들어옵니다. 자, 모래. 이게 기타 소화 설비의 능력 단위예요. 모래의 능력 단위는 어떻게 나타내니? 라고 봤더니 모래 몇 리터가 50리터에다가 삽 한 개를 포함을 해가지고 50리터를 갖다 놓게 되면 능력 단위가 몇 단위다? 0.5단위입니다. 자, 모래일 때는 50리터가 몇 단위다? 0.5단위예요. 뭐 50리터니까 0.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팽창질석 진주함은 160리터가 기준입니다. 160리터가 1단위예요. 160리터가 1단위예요. 자, 여기는 1단위가 기준입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소화전용 물통이 8리터짜리 0.3단위, 80리터가 되면 1.5단위, 190리터가 되면 2.5단위가 됩니다. 자, 여기에 물통 3개 포함, 6개 포함,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 그냥 8리터면 0.3단위, 80리터면 부피로는 10배가 됐지만 능력 단위는 1.5단위입니다. 5배의 능력 단위가 됩니다. 8리터의 5배 정도. 그 다음에 190리터가 되니까 2배 이상이 됐지만 2.5단위의 능력 단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8리터, 80리터, 190리터. 8리터, 80리터, 190리터가 0.3단위, 1.5단위, 2.5단위가 된다. 그 다음 모래는 50리터면 0.5단위. 팽창 질석이나 진주함은 160리터가 1단위가 된다. 라고 여기에 있는 능력 단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요 값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네, 아주 시험에 매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출제 빈도가 더 높습니다. 대형 소화기의 약재량 기준보다도 더 많이 나오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여기 있는 17번 능력 단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입니다. 소화설비 중 능력 단위가 가장 큰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팽창 진주함이 160리터예요. 160리터면 몇 단위였어요? 1단위였습니다. 1단위. 자, 방금 봤으니까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팽창 질석도 있네요. 160리터 나오네요. 그럼 똑같죠. 질석과 진주함은 같이 기준이 따라가니까 1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래가 50리터 있네요. 이 값도 내가 알고 있는데 50 나오면 5자 써야지. 0.5단위. 80리터? 8리터가 0.3단위였는데 80리터면 10배니까 3단위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5배밖에 안 된다. 3, 5, 15, 1.5단위. 자, 190리터가 됐을 때 몇 단위였어요? 2.5단위였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8리터일 때가 0.3단위. 자, 이 물일 때 요 기준. 물이 헷갈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 능력 단위의 기준. 가장 큰 건 뭡니까? 지금은 1.5단위가 수조에 80리터. 이게 제일 큰 값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능력 단위 반드시 기억을 해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기타 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기타 소화설비 방금 봤던 표 안에 있던 게 아니었던 거. 모래 있었습니까? 모래 몇 리터?
50리터 해서 나와 있었죠? 수조 있었습니까? 있었죠? 8리터부터 80리터, 190리터 이렇게 있었어요. 소화기 해당 안 됐죠? 팽창 질삭, 팽창 진주함 160리터. 이게 1단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죠. 3번입니다. 기타 소화설비. 소화기는 소화설비예요. 네. 소화설비 해당되지 기타 소화설비가 아닙니다. 기타는 모래, 질석 이런 것들, 수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18번 소방시설의 종류입니다. 소화설비 해서 소화기구 나옵니다. 자, 소화설비의 소화기구. 소형 소화기는 몇 메타 이내? 20m 이내. 대형 소화기는 몇 메타? 30m 이내에서 배치한다. 자, 소화기를 갖다 놓을 때 소형 소화기, 능력 단위가 A급 화재 기준으로 10단위가 안 되는 소형 소화기를 갖다 놨다면 보행거리,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몇 메타마다? 20m 이내마다 소화기를 돌아 하는 이야기고, 대형이라면 30m, 양이 많으니까 이제 간격을 좀 더 넓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30m 이내에 배치한다. 자, 요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m, 30m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동 소화장치도 있고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 소화장치 이제 주방에 많이 설치된 겁니다.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5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5번 물분무 뭐라고 했어요? 등 소화 설비. 아, 귀찮아서 이렇게 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물분무도 쓰고 CO2도 쓰고 하론도 분말도 다 이렇게 따로따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귀찮네요. 그러다 보니까 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분무 등 소화 설비는 귀찮아서 등이라고 한 게 아니라 물분무 소화 설비의 소화 성능과 유사하다라고 판단되는, 그 이상이라고 또 판단되는 소화 설비를 같은 부류로 보고 있다라는 취지예요. 자, 물분무 등에는 당연히 물분무 들어가겠죠. 포가 들어갑니다. 하론 들어갑니다. CO2 들어갑니다. 분말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이 물분무 등에 됩니다. 스프링클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물분무 등이라고 하면은 물분무 소화 설비와 동등 이상의 것을 물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이걸 뺀 나머지를 물분무 등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자, 여기서는 20m, 30m 물분무 포, 하론, CO2, 분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뭘 의미하는지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화 설비의 종류가 이렇게 소개됐다. 자, 두 번째는 경보 설비가 나오네요. 경보는 화재가 일어나면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방송 설비, 비상 경보 설비 해서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이런 설비들을 비상 경보 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상 경보 설비는 사이렌을 울려주는 거고요. 비상 방송은 이미 녹음이 된 내용을 지금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주는 게 비상 방송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자, 뒤에서 아주 중요시 다룹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일단 수신반이 있습니다. 수신반이 있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가장 선두에 나서서 화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있습니다. 감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기가 이제 R형 수신기 하면은 이제 중계기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중계기를 거쳐서 이 중계기에서 수신반으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수신반, 감지기, 중계기. 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 게 뭐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피난 설비. 피난 설비는 피난 기구나 인명 구조 기구, 피난 유도 등 유도 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난 설비에서는 피난 기구, 인명 구조 기구, 피난 유도 등 유도 표지. 자, 여러분들은 유도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보시죠. 소화영수 설비, 소화영수 설비는 상수도 소화영수 설비하고 소화수조, 저수조 이런 것들의 의미는 소화영수 설비는 소화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비를 우리 건물 내에서 예를 들어 옥내 소화전이 있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에 쓸 물을 수조에다 담아서 보관을 해야 되죠. 그것을 항시 24시간 보관을 해놔야 할 양이고요. 여기에서 소화 영수 설비는 소방대가 사용하는 물이에요. 소방차가 왔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 그럼 물을 어디로 받으러 가야 돼? 주변에 있는 소화 영수 시설로 가서 물을 받아서 다시 와야 되겠죠. 불이 안 꺼졌으면. 자, 소화 영수 설비라고 하고요. 소화 활동 설비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방대가 사용하는 설비들입니다. 제연 설비. 소방대가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연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 소화 작업이 힘들죠. 그래서 제연 설비는 일반 사람이, 거주자, 관계인, 이 건물에 있는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소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누가 투입이 되겠어요? 소방대가 들어가죠. 그랬을 때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를 제연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그래서 소방대가 사용한다 라고 해서 소화 활동 설비라고 합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연결이란 말 들어가잖아요. 소방차가 와서 여러분들 건물 벽에 보면 송수구라고 있죠. 연결 송수구. 이렇게 송수구라는 게 있어요. 그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합니다. 소방차가. 그래서 소방대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연소 방지 설비도 마찬가지로 송수구가 있고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 통신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하가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 화재가 나면 통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무선 통신 보조 설비라는 것을 소방대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소화 활동 설비. 누가 사용한다? 소방대가 소화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설비들을 구분하냐. 자, 앞에 있었던 뭐부터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뒤쪽에서는요.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은 또 소화 활동 설비가 아닌 것은 1번, 2번, 5번 이 세 가지 내용의 종류를 물어볼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종류를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설비의 종류, 큰 설비로는 어떻게 나눴어요? 앞에 있는. 자, 큰 내용으로는 소화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영수 설비, 활동 설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5번하고 2번하고 또 소화 설비 중에서 물분무 등 소화 설비 그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것은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대형 수동식 소화기 설치기 위해 방호 대상 각 부로부터 하나의 대형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 거리는 몇 메타가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형이면 몇 메타입니까? 30m. 소형이면 20m. 이 기준이 있었죠? 요걸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개통도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만 따라가 보면 옥내 소화전은 소화전함, 여러분들 복도에가 소화전함이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복도에 있는 소화전함에 여러분들이 호스를 연결을 해서 앵글 밸브라고 해요. 호스를 연결하는 데 위에 보면 동그란 밸브가 있습니다. 그 앵글 밸브를 돌리면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이 공급되냐 그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이 있고요. 자, 어떻게 물이 공급되냐면 여기에 수조가 있습니다. 지하에 수조가 있네요. 지하 수조에서 후드 밸브를 거쳐서 펌프가 물을 빨아 올립니다. 펌프가 물을 빨아 올리고 이 펌프가 물을 보내줍니다. 쭉 갑니다.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돼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공급이 됐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 소화전까지. 이게 소화전이에요. 이게 소화전. 이 소화전까지 공급이 돼서 여기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불난 데다가 물을 뿌리겠죠. 이렇게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송수구가 있네요. 이 송수구에서는 이 화재 시 송수구를 통해서 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물이
여기에 있는 소화전으로 공급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소방대가 이 소화전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뭐 큰 덩어리만 보면 여기에 물올림 탱크라는 게 있어요. 물올림 탱크는 항상 배관 속에 이 배관에다가 항상 이렇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주위에 항상 물이 충만되어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펌프가 소방 펌프는 원래 돌아요, 안 돌아요? 평상시에는 안 돌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물로 충만을 해놔야 갑자기 이제 화재가 났을 때 기동이 될 때 물을 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릴리프 밸브, 안전 밸브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체크 밸브입니다.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체크 밸브고 압력계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배관이 성능 시험 배관이라고 불러요. 성능 시험, 펌프가 성능이 만족되냐, 용량이 맞냐 안 맞냐 이걸 판단할 때 성능 시험 배관에서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펌프라고도 부르고 추가 펌프라고 부르는 펌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돌아요. 처음에는 얘가 돌고 얘가 감당이 안 되면 주펌프가 돌게 됩니다. 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네, 수동으로 꺼야지 꺼진다는 거.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펌프가 자동으로 정지 안 되게끔 이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해서 나왔어요. 이걸 압력 챔버라고 부릅니다. 압력을 재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압력 스위치로 통해서 제어반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챔버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수조도 있고. 자, 그러면 옥내 소화전에서 우리 위험물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 소화전에서 쐈을 때 물이 힘차게 날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날아가야 되죠. 그래서 압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 압력을 일으켜주는 가장 결정적 요소가 뭐예요? 펌프죠. 펌프가 얼마나 세게 물을 밀어주냐, 이거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물의 방사 압력, 여기서 방사되는 물의 방사 압력이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각 설비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도대체 얼마나 쏠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전을 얼마나 몇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쏠 수 있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죠. 시간이 무한정이다 해버리면 이 수조가 무한히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수조 짓다가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수조의 용량이 뭐에? 방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다. 그 시간에 대한 내용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담아놔야 할 물의 양도, 그런 시간과 압력과 또 쏘는 양, 얼마나 쏴야 돼? 압력은 얼마가 돼야 돼? 얼마나 쏴야 돼? 몇 분 동안 쏴야 돼? 이런 것들 조건을 가지고 수원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형태로 개통도를, 우리 시험에서 개통도를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소화전까지 물이 공급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부수적으로 이런 밸브들이 많이 설치가 되구나, 이런 밸브들의 역할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소방 설비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펌프, 수조에서 펌프가 물을 끌어올려서 여러 가지 밸브를 거쳐서 수격 방지기는 물의 충격을 방지하는 걸 말합니다. 공급된 물을 소화전에 호스 연결해서 쏴서 공급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옥내 소화전의 수원의 양 구하는 식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 수원 구하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수원의 양은 n에다가 7.8m 3승을 곱합니다. 그래서 소화전의 최대 개수는 몇 개를 기준으로 한다? 5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소화전의 한 층입니다. 층이 기준이에요. 한 층에 설치된 소화전의 개수가 5개 이상이다 그러면 5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6개면 5만 넣는다 이 말이죠. 이 n이 소화전의 최대 개수예요. 근데 이 n값이 얼마 이상이 될 수 없다고요? 5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한 층에 설치된 소화전이 7개다 그러면 5를 넣으면 되고요. 3개다 그러면 3을 넣습니다. 그래서 최대 개수는 5를 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방사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이에요? 350킬로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 자, 메가파스칼로 하면은 킬로에 1000배가 메가잖아요. 그래서
1000을 해주면 하나, 둘, 셋 하면 0.35가 되겠네요. 0.35 메가파스칼 이상 또는 350kPa 같은 말이에요. 분당 방사랑 1분에 도대체 얼마나 쌓아야 돼 소화전이? 260L/min 1분 동안에 260L를 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몇 분 동안 쌓아야 되는데 30분 동안 쏘면 됩니다. 30분 이상이 되면 된다. 자, 비상 전원은 45분입니다.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됩니다. 자, 수평거리라는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자, 건물 평면도가 있다고 쳐봐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소화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소화전이 있다. 그럼 이 소화전으로부터 수평거리란 말은 이 건물 바닥에 어느 부분도 25m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수평거리의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소화전의 위치를, 건물을 지을 때 소화전의 위치를 요리 잡았어요. 요리 잡았더니 여기서 25m를 재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25m 되는 거리예요. 그럼 이 부분 비었죠? 비어버리면 여기다 소화전 또 설치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수평거리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소방시설 설계를 할 때 소화전의 위치를 잘 잡아주면 하나만 설치해도 되지만 잘못 잡으면 2개, 3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소화전이 많다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수평거리 개념이 그런 의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수평거리 25m 뭔 말인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비상전원은 소방시설이 비상시 사용하는 설비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났는데 전기가 끊어지니까 펌프도 안 돌아. 펌프가 안 돌면 물을 쏴요, 못 쏴요? 못 쏘죠. 그럼 불을 못 끄죠. 그래서 비상전원이 있어야 된다. 그 시간 기준이 45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방사 시간, 물 쏘는 시간 몇 분이라고요? 30분. 쏘는 양은요? 260L/min. 압력은요? 350kPa. 수원의 양은 N 곱하기 7.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수원의 양을 계산해 봅시다. 자, Q는 수원의 양은 자, 소화전이 쏠 거 아니에요. 소화전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해야 되니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각각의 소화전은 1분 동안에 몇 리터를 써야 돼요? 260L/min. 1분에 260을 써야 돼요. 몇 분 동안 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 30분을 기준으로 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 곱하기 260 곱하기 30분 하니까 분 없어지죠? N 곱하기 260에 30으로 곱하니까 326, 638에서 7,800리터가 됩니다. 분분 없어지고 단위가 리터만 남았어요. 근데 이 리터 단위를 미터 삼승으로 바꾸니까 N 곱하기 7.8m 삼승이 됩니다. 자, 1000리터가 몇 메타 삼승이다? 1m 삼승이죠? 그래서 7,801승. 그래서 7.8이 나온 거예요. 요 7.8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냥 7.8을 외우고 있는 사람하고는 문제 풀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8이 어떻게 나왔는가는 이미 여기에 있는 이 조건에서 이게 나왔구나 하고 눈치를 얼른 채셔야 돼요. 그래서 7.8을 별도로 외울 필요가 실제로는 있다 없다. 실제로는 없죠. 7.8을 외울 필요가 없다. 개수에다가 분당 방사량 몇 분 이것만 곱하면 7.8의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7.8이 나왔었구나.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이게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옥내 소화전의 조건이 나오고요. 자, 7번은 이런 옥내 소화전에서 설치 기준이 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의 개폐 밸브. 개폐 밸브가 뭐예요? 열고 닫고 하는 밸브. 호스 접속구, 호스 연결하는데 소화전 안에 바닥면으로부터 몇 메타? 1.5m. 소화기 설치 높이 얼마? 1.5m. 이렇게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1.5m 기준이 맞네요. 1.5m. 옥내 소화전 함의 상부의 벽면에 옥내 소화전 보면 상부에 적색 표시등이 있죠? 빨간색으로 된 볼록 튀어나온 등이 있어요. 그 등은 부착면과 몇 도 이상, 15도 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진 데서도 식별이 보여야 된다,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찾기 쉬워라 이 말이죠. 찾기 쉬워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표시등에서 15도,
표시등이 있으면 이 표시등에서 벽면으로부터 15도니까 얼마 안 돼요. 벽에서 15도니까 얼마 안 돼서 이 범위 내에 10m의 거리에서도 확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가압 송수장치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가압 송수장치는 말 그대로 물을 보내는 장치인데요. 고가 수조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봤던 것은 펌프식을 봤죠. 개통도해가. 근데 고가 수조 방식은 이 H값, 이걸 P로 낙차라고 부르는데 수조가 얼만큼 높이 있어야지 뭐 때문에 수조가 높아야 되죠? 소화전 노즐 끝에서 나가는 물의 압력이 얼마가 돼야 된다 했어요? 350kPa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내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350이 나오기 위해서는 방수형 호스의 마찰 손실, 호스죠. 호스에 마찰에 의한 손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관의 마찰 손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수조에서 배관을 타고 소화전까지 공급이 될 건데 그 배관의 손실 수두가 있을 거고 또 방수형 호스를 통과하면서 손실도 나올 거고 거기다가 35m를 더하라 그랬어요. H12 해가지고 35m를 더하라는 말의 의도는 35m가 350kPa 또는 0.35 메가파스칼 이것과 같은 압력이잖아요. 이것을 뭐로 바꾼 거예요? 수두, 물 기둥의 높이로. 수두가 물 기둥이에요. 그래서 0.1 메가파스칼이 10m입니다. 10m의 수두예요. 그러면 0.3이면 30m고요. 0.35면 35m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압력의 조건 관계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메가파스칼이 압력 단위인데 수두로 미터 H2O, 수두란 말은 물높이로 10m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높이로 나타내는 미터 H2O도 이것도 뭐의 단위예요? 압력의 단위예요. 그래서 미터 H2O나 메가파스칼의 관계가 0.1이면 10m H2O하고 같은 높이가 된다. 수두입니다. 그래서 물기둥 이 말이에요. 수두가 물기둥.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고가 수조는 소화전 호스에서 350kPa, 0.35MPa의 압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0.35MPa 이상의 압력으로 나와야 되니까 높이가 얼마 돼야 된다. 35m 높이는 돼야 된다. 자, 소화전 여기 있어요. 소화전 여기에 있으면 이 소화전에서 수조까지의 높이가 최소 얼마는 돼야 돼요? 35m는 돼야지 여기서 0.35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경로를 보니까 이 배관을 타고 들어오더라. 그런데 배관에서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럼 손실이 5m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다음에 호스를 연결을 해서 쐈을 때 여기서 0.3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스를 통과하면서 손실이 또 3m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은 35m의 높이에 설치했더라도 이게 손실 없이 그대로 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35m에 해당되는 압력이 나올 건데 0.35MPa 나올 건데 손실이 오면서 5m도 생기고 몇 m도 생겼어요. 3m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8m가 생겼으니까 이 고가 수조의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35에다 8 더하니까 최소한 얘는 43m 이상이 돼야지 노즐 선단에서 0.35MPa의 압력이 나오겠구나. 이런 의도예요. 자, 그래서 호스 손실 제가 얘를 얼마로 들었어요? 3. 배관 손실을 5라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압력이 방사 압력이 0.35니까 수두로 35m가 돼야 돼요. 이걸 다 더하면 이 H값이 얼마 나옵니다. 그 H가 뭐라고요? 수조의 높이입니다. 수조의 설치 높이가 된다라는 취지예요. 자, 이해하셨죠? 고가 수조 방식은 그래서 이 고가 수조를 45m까지 올리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겠죠? 적게 들겠죠? 많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방식을 찾게 되는 게 현실이겠죠.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설치가 된 건데 많이 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의도가 됩니다. 펌프를 안 쓰는 방식이잖아요. 수조는 낙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압이 나오고 압력 수조 방식이 있어요. 압력을 갖고 있는 수조를 물을 넣어놨고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밀려나서 공급되는 게 압력 수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압력으로 나타냈네요.
마지막에 뭐 보여요? 압력이니까 35m 안 썼죠? 그냥 압력 단위 썼네요. 0.35를 더했네요. 최방사 압력이 0.35니까. 그러면 호스 손실 더했네요. P1 호스 손실이 있고 배관에 마찰 손실이 있고 고가 수조 방식은 2개로 끝났는데 얘는 뭐가 있습니까? 낙차의 환산 수두압이에요. 이 낙차가 뭐냐면 이 압력 수조는 소화전보다 낮은 데에 있을 경우에 소화전까지 보내줘야 할 높이가 있어요. 그걸 낙차라고 합니다. 고가 수조는 보내줘야 돼요? 알아서 가요? 고가 수조는 수조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밀어내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알아서 가니까 이 내용이 고가 수조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가 수조는 위에 있으니까 물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압력 수조는 밑에 있으니까 소화전까지 힘을 가지고 보내줘야 돼요. 그 힘도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압력 수조 안에 압력이 정확하게 계산된 거다. 이런 취지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고가 수조 방식이 있고 우리가 제일 비중 있게 보는 게 이제 뭐예요? 펌프 방식이잖아요. 펌프도 3가지가 있어요. 펌프도 어디 있어요? 지하실에 있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지하에서 소화전까지 보내줘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높이, 낙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관 마찰, 호스 손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그대로 되고 마지막에 몇 메타 더했어요? 35m 방사 압력을 더해준 거죠. 이게 뭐다는 이야기예요? 전양정이라고 부르는 값들입니다. 자, 왜 H1, 2, 3 이런 말들이 사용이 됐는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수두, 수원의 양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조건들, 이런 내용들 살펴본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음 강좌에 문제풀이 하는 것부터 이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